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한다 한국사 이다지입니다. 17번째 강의, 우리 고려시대 중세의 문화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다짐, 나의 목표는요, 짤막하지만 아주 굵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자은 학생의 글입니다. 공부할 때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파이팅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제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한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공부는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나쁜 의미로 자기밖에 모른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온전한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물론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먹다 보면, 성인이 되다 보면은 나를 위한 활동보다는 사회를 위한, 사회에서 같이 어우러져가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공부만큼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인생에서 많지 않아요. 공부를 할 수 있으실 때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세 문화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보여줄 게 너무 많은데 뭐를 보여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고른 게 딱 요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속옷이에요. 속옷인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당연히 프린팅일 리는 없겠죠. 무늬가 아니라 커닝 페이퍼 글씨를 쓴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과거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입고 들어갔던 것이 이제 발견이 돼서 남아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이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과거 시험이 출세의 통로가 되었던 고려시대 때부터 과거 시험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지금도 우리 공무원 입시학원이나 대입 입시학원이 막 성황인 것처럼 고려시대 때도 나라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교육기관이 막 활성화가 돼요. 그 상황들,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마찬가지로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 구분, 그리고 그 시대 안에서의 흐름들인데요. 우리 고려시대 내용들 기억나세요? 무신정변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를 나눴죠. 전기는 다시 초기와 중기로 나눠지고요. 무신정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기를 우리 무신집권기, 그리고 이제 몽골의 침략 이후로 원나라 간섭을 받던 시기, 마지막으로 말기를 살펴봤습니다. 지배층이 막 변화를 했어요. 지배층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당연히 신라 말의 세력들, 호족들이 중심이 된 호족 지배기였고요. 이 호족들이 특권을 차지하면서 문벌귀족이 됐고, 문벌귀족들이 무신들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다스려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원나라에 기생하는 친원파 세력, 권문세족들이 장악을 하고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신진사대부가 그 다음에 지배 세력을 떠오르게 됩니다. 각각의 지배층이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배층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아주 쉽게 이제 고려시대의 내용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 체크를 해볼 건데요. 고려시대 내용이 되게 많아요. 키워드를 짧고 굵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이라고 하는 인물,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양형군은 국가에서 공교육진흥책으로 내놨는데 어떤 것인지 살펴볼 거고요. 고려청자가 어느 시기에 등장을 했는지, 교관겸수 정해쌍수 너무 많이 봤죠. 요 사상이 누가 언제 왜 주장을 했는지, 불교의 용어입니다. 자, 관련해서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이전 시간에는 원효와 의상을 봤다며 오늘의 핵심 스님은 진울입니다. 고려시대 때까지는 불교가 종교적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핵심이라고 하는 인물, 진울의 제자인데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 볼 거고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차이점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서인데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팔만대장경, 우리의 아주 위대한 인쇄술, 문화유산을 볼 수 있는데 직지심체유절과 더불어서 이제 인쇄하는 양식이 달라요. 그 양식이 어떻게 다른지, 어느 시기에 나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7강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여러분들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DNA를 남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후대에 전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역사 기록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했던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건데요. 처음으로 우리는 역사서를 살펴볼 거예요. 역사서가 실은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름도 너무 어렵잖아요. 동명왕편 제한운기.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이거를 역사책을 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입에서 자동으로 이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각 시기별 특징을 이해하며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호족지배기는 어떤 역사서가 쓰였고 무신직권기는 이런 게 쓰였겠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게 해드릴게요. 호족지배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역사서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호족들은 나라 초기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좀 건강하고 개혁적이고 자주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고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에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다고 주장했죠?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강인한 의식을 보여줬고요. 초창기부터 왕이 업적 실록을 썼어요. 칠대조에 달하는 실록을 썼지만 고려는 전쟁 정말 많이 일어났죠. 누구누구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까지 여러 침해를 통해서 소실이 돼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떻게 고려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조선시대 때 초창기에 고려사랑 고려사조를 편찬을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려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호족지배기 내용은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아서 고구려 계승 의식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문벌귀족기는요. 귀족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아요.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 있는데 이민 가고 싶어요? 너무 한국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가진 게 많고 이어가질 게 많은 사람들은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보수적이 되고요. 전쟁을 원하나요? 전쟁 원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으면 바로 꿇었죠. 사대적, 큰 나라를 섬기는 사대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이런 성격에는 고구려가 안 맞아요. 고구려는 막 강인하고 다른 나라 깨부수고 이런 이미지지. 강인한 고구려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시기에는 좀 더 어느 나라를 중시하는 모습, 당나라를 불러서 통일을 이뤄냈던 신라를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거는 근데 학자마다 의견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향성이 있다 정도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역사학자가 바로 김부식인데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할 때 봤었죠.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를 썼습니다. 삼국사기 이름에서 이미 알려주고 있죠. 삼국에 대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본기와 열전으로 나눠서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쓰고 있는 기전체 역사서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양식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이런 거에 좀 더 익숙한데 기전체 역사서를 썼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남아있는 역사 기록입니다. 합리적 유교사관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김부식 자체가 여러분 유학자죠. 근데 유학은 어떤 학문이에요?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철저하게 현실적인 학문입니다. 유학을 창시한 사람이 공자잖아요. 공자한테 제자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불교나 크리스토교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뭐 천국에 간다거나 뭐 해탈을 한다거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현실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주지만 죽고 난 다음의 세계, 좀 이상학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주지 못한 학문이 유학이었어요. 이 시기만 해도. 자, 합리적 유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김부식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신이하고 신기하고 괴이한 일들은 싫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서문에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싫었어요. 설화 같은 것도 많이 담겨 있는데 어쨌건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요게 문벌귀족이요. 보수적, 사대적, 김부식, 삼국사기. 다음은 무슨 집권기죠? 무신집권기. 자, 무신집권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기전체의 창시자 사마천을 볼 건데요. 요건 그냥 정말 쉬어가는 페이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역사 속에서 가장 멘탈이 갑인 인물 바로 사마천입니다. 중국 사람인데 한나라 때 활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마천이 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당시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할 것이냐 아니 혹은 자결을 할 것이냐 사형 아니면 50만 전을 낼 것이냐 돈으로 갚을 것이냐 아니면 궁형이었어요. 궁형이 거세형이에요. 가난해서 돈은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 대부분 어떠냐면 내가 거세를 하느니 차라리 남자가 나 그냥 죽고 만다라고 해서 사형을 택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마천은 궁형을 선택해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우 뭐 무슨 사내고실도 못하고 막 하면서 조롱을 하고 사마천 엄청난 이런 비아냥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사마천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이 역사서를 다 끝마치지 못하는 거다. 실제로 역사서 끝마치고 자살합니다. 그 역사서가
사기예요. 인간학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사마천의 사기는 인물 중심으로 역사서를 쓴 처음에 이제 역사서인데요.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도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꼭 읽어보세요. 사마천의 사기. 기전체 역사서. 우리나라는 삼국사기 생각하면 되죠. 무신집권기에는요. 우리나라가 뭐 호전적이고 이런 성격은 당연히 무신이 군인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이때 누구랑 싸웠어요? 몽골이랑. 30년 동안 대외 항쟁을 했지만 몽골에 지게 됩니다. 이때 무신집권기 때 느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자존심에 되게 상처받으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잘 나갔어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무신집권기에 몽골에게 원나라에게 처참하게 깨지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굉장히 잘 나갔던 때, 막 이 전투력으로 최고였던 때를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워하게 돼 있죠. 고구려 시기, 고구려 계승의 시기 다시 나온 게 무신집권기예요. 자, 역사서 펼치지 않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시기에 쓰여진 이규보가 쓴 이 역사서는 누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고구려 내용을 담고 있을 거예요.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동명왕 편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고구려 계승의 시, 무신집권기. 그럼 권문세족기는요? 이때는요, 아예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반식민지 상태였어요. 원간섭기라고도 하는데 원간섭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체성 지키는 거였죠. 왜 우리가 막 반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뭐 하나 지나면 하나로 대동단결해요. 체육대회. 체육대회 때 외부로부터의 뭔가 경쟁이 있으면 내부는 단합하기 마련입니다. 원나라, 몽골족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고려가 아무리 고려라고 통일을 해도 사람들한테 너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옛날 얘기를 했어요. 나 고구려인이야, 백제인이야, 신라인이야 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때였어요. 고구려도 신라도 백제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우리의 시조. 우리가 2강에서 다뤘던 단군 고조선 계승 의식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단군이 우리 역사의 시조로 처음 거론이 된 게 고려시기의 이 시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으니까. 그럼 이 시기에 쓰여졌던 역사서는 뭐다?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요, 똑같이 삼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기원을 단군으로 처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승유의 제왕운기도 단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시기? 권문세족기 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신진사대부기는요, 당연히 무슨 유교사관이겠어요.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 성리학적 유교사관, 신유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적 유교사관이고요. 이거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이재현의 사략이 있었다. 교과서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기에는 고려 중기 무슨 시기? 문벌귀족기. 문벌귀족기에는요, 누가 왕의 명령을 받아 이것을 편찬했어요? 김부식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삼국 사기를 편찬했습니다. 기전체. 삼국 사기는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어떤 합리주의, 현실적 학문, 유교적 합리주의를 담고 있고요. 무슨 형식? 기전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시기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명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무신정변, 몽골의 침을 겪으면서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대요. 이규보의 이것 뭐예요? 무신집권기, 싸움을 잘했던 시기, 고구려.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였죠? 주몽, 동명왕편. 나오면 되죠, 여러분, 연상. 영웅서사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내고 있죠. 그 후 이 사람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봐요. 어느 시기에? 권문세족기의 단군,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서술되었다라고 교과서 속에서 표현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역사서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역사서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고려 시기의 불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그냥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사료 속에 담겨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불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행사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연등회라고 하는 등을 날리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축제인데 고려 시기는 불교가 종교적으로 아주 강인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신라 시기에는 어땠어요? 상대, 중대, 하대를 거치면서 이제 왕실 중심으로 수용이 됐다가 교종, 선종으로 넘어가는 걸 봤어요. 고려 시기 땐 그러니까 교종도 있고 선종도 있어요.
나라에서는 하나로 나라를 통합을 했으니까 종파도 하나로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흐름을 살펴보시면 돼요. 호족지배기부터 가보면요. 이 시기에도 나라의 중심 종교로 아주 불교를 강인하게 육성을 했습니다. 특히나 태조 왕건이 남긴 글 있죠. 훈요 10조에는 불교 행사를 잘 치러라 라고 하는 글이 남겨져 있고요. 거란의 침입이 있었잖아 이때. 이거를 부처의 힘으로 물리쳐 보고자 초조대장경,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대장경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건 소실이 되죠. 여기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호족지백이 지나서 호족들이 특권을 장악한 무슨 시기? 문벌귀족기는 어땠을까? 일단 뭐로 끝나요 여러분? 귀족. 불교 중에 종파 중에 귀족 중심 불교가 뭐였죠? 교종. 이 시기는 교종이 유행할 수밖에 없어요. 교종. 그런데 경전 중심, 교리 중심의 교종만 국가가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선종의 종파가 분명히 있고 여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로 대동단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의천입니다. 자, 이거 쉽게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종만, 선종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이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여자니까. 만약에 남자를 볼 때 외모는 다들 선호하는 게 다르니까 외모 빼고, 여기서는 외모 제외하고 남자를 볼 때 진짜 학벌만 보는 여자, 똑똑하기만 되는 사람, 선생님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이 똑똑하기만 되면 인성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학벌, 머리, 지식, 이게 교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리경전. 그런데 남자를 볼 때 진짜 착한 사람, 가정 환경이 되게 좋았고 착하고 나한테 잘 맞춰줄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마음을 보는 사람, 성격만 보는 사람, 요거를 선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봐야 되죠. 요거를 잘 융합하려고 했던 것이 고려 시기의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죠. 귀족이 장악하고 있는 시기니까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추진했던 의천은 심지어 왕의 넷째 아들이었어요. 문종의 넷째 아들. 선생님, 왕의 아들이 왜 스님이 돼요?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조선시대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고려시대는 스님을 국가의 스승으로 모실 만큼 우대했던 시기입니다. 온갖 특혜가 주어지던 시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엄청 잘 사는지 보면 아니 우리 집안에 의사 1명, 변호사 1명 정도 있어야지 얘기하는 것처럼 왕 가문에서 우리 집에도 스님 1명 있어야지 이런 시기였던 거예요. 자, 자신의 넷째 아들을 출가를 시키고 의천도 당연히 선종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교종 중심으로 통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건 사상이 우리가 이것만은 꼭에서 봤던 뭐 교관겸수, 정해상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건데 앞글자를 보면은 뭐를 중심으로 통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앞글자가요. 교예요. 가르칠 교. 교종이에요, 선종이에요? 교종이죠. 여러분 그냥 성경만 봐도 돼요. 관은요, 볼관, 직관. 이제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합니다. 어떤 거? 선종. 교종 중심, 선종을 통합해서 같이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해요. 교종 중심의 것, 문벌귀족기라는 거죠. 자, 의천이 그래서 만든 종파가 천태종입니다. 해동 천태종이라고도 하는데 천태종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게 약간 우리 이과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죠. 화학적, 물리적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물리적인 통합이에요. A와 B가 만나서 완전한 C가 돼야지 새로운 것이 나온 완전한 통합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같이 묶여있는 시기, 완전한 통합이 안 된 시기가 바로 의천대입니다. 그러니까 의천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건 좀 무너져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죠. 무신들은 교종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불교를 믿는데 뭐 교리를 하고 뭐 경전을 하고 그래. 뭐 무력이 중요시되는 시대인데 교종이 맞지 않아요. 교종이 아니라 무신들의 성향에는 좀 더 뭐가 맞아요? 실천과 수행을 강조하는 선종이 맞죠. 선종을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시기는 뭐다?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해요. 대표적으로 후원을 받았던 스님이 바로 우리 이것만은 꼭에서 나왔습니다. 진울이죠. 자, 선종 중심 교종 통합 마찬가지로 첫 글자 보면 돼요. 정, 마음을 깨끗하게 바로잡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들어갔죠. 뭐예요? 선종 중심으로. 해, 지혜, 교종. 같이 닦아야 된다. 쌍수. 이게 정의 쌍수예요. 쉽죠, 여러분? 도노 점수는요. 갑작스러운 깨달음, 선종. 점수, 점진적인 교리에 대한 이해, 교종에 대한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 잘 나가 보이는데도 당시 불교계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국가에서 팍팍 지원해주고 혜택도 받으니까 점점 초기에 그런 건강한 모습을 잃고 불교가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절에서 향내가 나는 게 아니라 술 냄새 난다고 했죠. 술을 만들어서 막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폐단을 바로 잡아보려고 했던 스님도 진울이에요. 진울이 했던 게요. 뜻맞는 스님들 이제 좀 같이 모여가지고 스터디 모임을 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사라고 해요. 결사. 그냥 우리 요즘 쓰는 말로는 스터디. 근데 어디서 모였냐면 송광사에서 모였는데 송광사의 옛 이름이 수선사입니다. 그래서 수선사에서 모였다라고 해서 수선사 결사운동이에요. 예전에 깨끗했던 초기의 불교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같이 불교 경전도 있고 노동도 하는 모임입니다. 이런 게 있었지만 나중에 또 무너져요. 이 진울의 아주 수제자가 바로 해심이었는데요. 해심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유교건 불교건 본질적으로는 같다라고 하는 유불일치설을 얘기합니다. 자, 유명한 저명한 이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불교 중심의 사회에서 성리학, 신유학을 받아들이는데 밑배경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도 그냥 바로 이해가 가는 친구도 있고 안 이해가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만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처럼 생기고 머리가 까맣고 눈동자도 까만 이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란 머리나 파란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외국인이라고 느끼기가 더 쉽겠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바깥에는 외국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랑 외모가 달라. 그 사람들은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 코도 되게 높아. 근데 그 사람들이 도깨비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고 되게 좋은 사람들이니까 만나면 잘해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때랑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느낌이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그 대상을 실제로 봤을 때 더 친근하고 더 수용적일 거예요. 이 선생님의 역할이 해심이 한 역할이죠. 해심이 유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교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려는. 근데 유교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신유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이 들어올 때 이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해심의 유불일치설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권문세조기 때 무너져요. 불교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었고 권문세족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더더욱 불교에 막 이제 토지 기증하고 뭐 이런 걸로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고 했어요. 불교는 대토지와 막 사채업 이런 거 해가지고 백성들을 등쳐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등쳐먹는 너무 표현이 세죠.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불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신진사대부계에는 이 불교 타락을 비판을 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성량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초기의 성량은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개혁적이었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불교의 말들은 다 잡소리다라고 하는 책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 속 불교의 표현들 살펴보고서 다음 파트 넘어가 볼게요. 태조 누구겠어요? 왕건은 불교를 중시하면서 개경 주변에 여러 사찰 절도 세웠고요. 여기에서 연등의 팔관에 같은 불교 행사를 중요시 여기라고 했어요. 후대에 남기는 말씀 10가지 훈유 10조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적인 지원 아래 발전을 했고요. 대장경, 초조대장경을 통해서 거란의 침입을 막아보려고도 했습니다.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사람 누구예요? 의천, 의상이랑 혼동하면 안 돼요. 교단통합 운동을 벌였죠.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 정리한 다음에 천태종 상시하고 무슨 입장에서? 교종 입장에서 선종통합. 수행하는 방법으로 교관염수, 교가 먼저 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불교가 외형적인 발전에 치중해서 세속하니까 이걸 비판하면서 신앙 결사운동이 일어나요. 스터디 모임이 일어나는데 무신정권도 자신들에게 반발하는 교종사원을 탄압하고 선종을 지원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진울이겠죠. 송광사에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합니다. 선종과 교종의 사상적 갈등을 극복하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였죠. 선교일치, 정월상수, 도노점수, 조계종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어디까지 봤어요? 진울까지 봤어요. 좀 더 살펴볼게요. 진울을 계승한 이 사람은 해심이죠. 유불일치설을 통해서 심성도가 강조했고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사례 속에서 나오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고려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정은 본체고 해는 작용이래요. 정과 해를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것, 선정과 지혜를 쌓는 것, 교종은 함께 닦아야 된다. 정의 쌍수, 진울의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유와 건축물도와 마찬가지로 시대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호족지배기에는 불상들이 대표적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로 만든 불상, 두 번째는 개성이에요. 자, 철불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의 불상은 뭘로 만들어졌죠? 돌을 갈아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철로 만든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 호족지백이면 고려의 초기, 신라 말의 후삼국 시대의 전쟁이 통합된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서로를 해쳤던 철로 된 무기를 걷어서 녹이자. 그리고 그것을 불상으로 만들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대형 철불입니다. 평화 상징, 평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개성을 상징하는 것도 있어요. 호족지백이잖아요. 누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지방의 호족들. 각 지방에 잘 나가는 호족들이 있으니까 우리 마을은 내가 대빵이야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다가 아주 커다란 이제 불상을 세워놓게 되는데 각 지역의 호족의 개성, 특색을 반영해요. 대표적인 게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인데 조금 있다가 사진 자료로 보겠습니다. 문벌귀족은 귀족이잖아요. 귀족들은 자신의 부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교종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했고 당시에 왜 지금도 명품백, 슈퍼카가 있는 것처럼 문벌귀족들의 사치품이 필요했습니다. 꽃병으로도 쓰고 술병으로도 쓰고. 고려 청자가 이때 나와요. 청자 어때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서양에만 연금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연금술은 은을 만들기 위한 거였다면 동양의 연금술은 옥을 만들기 위한 거였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취색이 바로 그거를 딱 잘 보여주는 거죠. 청자의 화려함이 문벌 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나중에 되면은 기법이 엄청 발전해서 무신직건기 정도 되면은 상간법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표면을 파내가지고 무늬와 색깔을 입히는 상간법이 독자적인 기법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무신직건기에는 몽골의 침입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몽골의 침입을 막아보고자 했어요. 목판인쇄술의 절정 세계 기록유산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우리 선생님이 기본 용어 할 때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팔만대장경도 중요한데요. 실은 목판이 나무 얼마나 뒤틀리기 쉬워요, 여러분. 목판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일지도 몰라요. 유네스코에서는 그래서 팔만대장경보다 더 먼저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인 해인사의 장경판전을 먼저 문화유산에 등록을 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 가보면은 바람, 빛, 습도를 완벽하게 조절을 해서 목판의 뒤틀림을 막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과 엮어서 같이 생각해 두시고요. 건문세족기에는 원나라 간섭기예요. 당연히 원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통일신라 때는 몇 층 석탑만 나왔죠? 통일의 안정감 3층. 근데 고려 시기에는 다층탑이 유행을 하는데 특히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건문세족기에 만들어집니다. 왜 건문세족이에요? 원나라 간섭기니까. 신진사대부기에는요, 금속으로 만든 이제 활자, 금속 활자인 활판인쇄술 직지심체 요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고려 후기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고, 직지심체 요절은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막 손들고 얘기한 친구 있어요. 그때 외교장각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게 약탈을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땡! 이거는 사간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것은 외교장각 의뢰 같은 그 조선 왕조의 의궤 같은 것들이고요. 직지심체 요절은 프랑스에서 사가서 우리가 막 국가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해서 공유와 건축물들 우리 내용들 교과서 내용들 통해서 그림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상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초기 특징 뭐라 그랬어요? 철불과 개성, 하남,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과 같은 대형 철불이 많이 제작이 되었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의 지역적 특징을 나타낸 석불도 조성이 되었다. 호족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자기는요, 신라의 전통 위에 송나라의 기술이 더해지면서 11세기에는 독자적인 경제에 이르러서 순수 청자가 발달했고요. 12세기에는 상간법이 발전을 했죠. 목판 인쇄는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글씨체가 아름답고 잘못된 글자가 없다 그랬죠. 한 글자 새기고 3번 절했는데 몇억 번, 몇십억 번 절을 했는데 이거를 까먹겠어요? 틀리겠어요? 팔만대장경의 위대한 이제 인쇄술을 볼 수 있고요. 13세기 중엽에 인쇄된 상정고급 예문은 전해지지가 않아요. 금속 활자인데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은 직지심체 요절로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자, 그림자로 볼게요. 관촉사 석조 미륵부살이에요. 어디에서? 관촉사에서 만들어진 무엇으로? 그 전에 우리 금동 봤었죠. 이거는 돌, 석조로 만들어진 관촉사 석조 미륵불, 미래불에 대한 서인현상, 입상. 실은 복잡한 이름 하나하나 이제 떼어서 보면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듯이 비율 파괴. 근데 실은 보통 사람은 비율이 이렇지 않나 싶어요. 얼굴 크고 이렇게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당시 호족들의 특색, 지역적인 특색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막 깎아지른 듯한 완벽한 불상보다는 좀 더 인간미가 있고 좀 더 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고려 청자예요. 청자의 아주 화려한 모습, 문벌 귀족기를 볼 수 있고 이걸 딱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조선시대 때는 엄청 깨끗한 백자가 유행을 해요. 백자는 귀족들의 화려함이 아니라 살인들의 소박함을 담아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화가 그 당시에 지배층을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고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원나라. 그래서 권문세족기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인데요. 팔만대장경이 목판이고 직지심체 요절을 선생님이 활판, 금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목판은요. 판 나무에다가 글씨를 다 짜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좋냐면 하나 파내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한 책일 거 아니에요. 찍어서 내는 데는 쉬워요.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기에 유리한데 활판은 글자 자체를 조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책을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책을 다품종을 소량 생산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예 건축까지 봤고요. 우리 이제 유학과 도교 풍수지리만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으로 가볼게요. 유교 선비들의 가르침이 고려 시기에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보면요. 점점 발전해요. 유학은 성리학이 전래되고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되는데요. 호족 지배기에도 육두품 출신들 있죠. 이 유학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나라가 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사람 기억나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무, 시급한 일 28개를 써서 바친 사람 성종대의 최승로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국가에서는 국가교육기관을 세워서 사람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중앙에 국자감, 대학교, 지방에 한교가 있었죠. 자, 그런데 문벌귀족기 되면은 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문벌귀족 성향의 자체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유학도 보수화가 되고요. 이때 되면 과거제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자리 좀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통과하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몰리냐면 국자감이 아니라 거기 진짜 잘 가르친대. 거기 가면은 진짜 다 붙었대 라고 하는 사교육기관 유명한 12곳에 다 몰려요. 그 입시 전문 교육기관이 사학 12도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진짜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너무 이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막기보다는 제대로 된 방향을 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군데 사교육기관 중에서 단연 으뜸은 구제학당이었는데요. 이걸 맡는 사람이 최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최충은 원래 고위관직을 지낸 사람이고 이 사람 자체가 출제자였어요. 원래. 출제자의 원리를 가장 잘 알겠죠. 왜 우리 지금 교육과정평가원, 교평원 들어가서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이 학원이나 쪽집게 가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최충의 구제학당 출신들이 과거 시험에서 막 급제하고 하니까 이쪽으로 사교육기관으로 다 몰려요. 그러니까 국가의 교육, 관학이 위축되죠. 국가에서는 관학 진흥책을 내세웁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뭘까 선생님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도 공교육에 몸을 담았고 근데 공교육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가격이에요. 가격 경쟁력.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국가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도록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방향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명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창고라고 해서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고요. 당시에는 책이 보편화가 안 돼서 책은 보물이에요. 종이가 귀하고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있고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재벌입니다. 이 책을 사람들한테 마음껏 읽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국자감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국영 출판사인 서적포를 만들고
국자감이 있는 학생들에게 책을 공급을 해줬어요. 이렇게 관학을 진흙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문벌귀족기의 모습입니다. 자, 무신직관계는요. 근데 유학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과 무신들은 너무 안 어울리죠. 유학이 이때는 거의 완전 쪼그라들어요. 유학이 쇠퇴됐다가 권문세족기 때 다시 부활을 하는데요.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성리학이 수용이 돼요. 해심의 유불일지설 여기 기여를 하고요. 안양이 최초로 수용하게 됩니다. 성균관으로 국자감의 이름이 바뀌기도 해요. 신진사대부기 때는 완전하게 이 성리학을 배경으로 해서 글 읽는 선비들이 성장을 했죠. 새롭게 진출한 이색 정몽주 정도전으로 이어지고요. 성균관이 완전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관련해서 교과서 표현들 살펴볼게요. 고려시대에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중추 역할을 한 것은 불교였다. 그러나 정치면에서는 유교 이념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유학 교육이 확대되고 유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고려 초기, 어느 시기? 호족지배기. 누가 이끌어갔다? 신라 출신 육두품 학자들이 이끌어갔는데요. 대표적인 유학자 누구였어요? 시무 28조 쓴 최승로였죠. 국가 건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유학의 고려 초기의 모습. 다음에 어땠을까요? 고려 중기에 지배층 문벌귀족. 귀족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이때 과거 시험 정착해서 사교육기관 활발하게 이제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자리 잡으면서 유교는 사회개혁보다 지배체제의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성격이 됐다. 지배층이 그러니까. 한편 중요한 사람이죠. 최충.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요. 사교육기관 구제학당을 설립을 했어요. 제자를 양성했어요. 너무나 학문이 발전해서 해동, 바다 동쪽에 공자라고 중국에서 일거리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이런 표현 안 좋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안 넣었어요. 마치 막 한국의 마이클 잭슨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지 뭘 해동공자야 이런 마음이 안 났는데 교과서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해동공자라고 불릴 정도였고요. 제자를 양성했어요. 이를 계기로 사교육기관 12곳이 등장해서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자감의 관학교육이 위축이 됐고 이걸 살려보기 위한 노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에 관학진흥책이 추진이 돼서 지금 공교육 살리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추진이 돼서요. 실제로는 아닌 전문 강좌를 두기도 했고 이런 장학재단 설치했대요. 현명한 사람을 길러내는 창고, 양현고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살펴볼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관학진흥책 문벌귀족기의 모습입니다. 무신직관계도 있을 거고 권문세족기, 신진사대부기까지 유학의 흐름들 살펴볼게요. 무신정권기에는요. 문벌귀족이 약화됐어요. 유학교육도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원나라 간섭기에는요. 이것이 도입돼요. 뭐예요? 신유학, 성리학이 도입이 되면서 사상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인물은 충렬할 때 누구예요? 안양이었다. 이런 내신이죠, 내신. 이후 성리학은 이색, 정몽주, 정도전, 신진사대부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 시기가 아니라 조선 시대 때 세워진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생각하기 쉬운데 고려 시대 때요. 국자감을 계승한 거. 한편 국학의 명칭은 뭐로 바뀌어요? 성균관으로 바뀌었는데 공민왕은 순수한 유교교육기관을 확대 개편하였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학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파트가 도교와 풍수지리 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교는 삼국시대 때 마찬가지로 그 흐름으로 쭉 이어져요. 종교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국가적으로도 크게 장렬했기 때문에 도교에서 지내는 제사, 초제를 국가 차원에서 지내기도 하고요. 팔관회라고 하는 도교가 가미된 행사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교와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좋은 땅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돼요. 수도였던 개경, 그리고 서쪽 수도 평양,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가 뜨냐면 한양이 떠요. 남쪽 수도라고 해서 중시역이었는데 요거는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려 말기 쭉 이어져서 조선의 수도로 선택이 되는 배경이 되죠. 문벌귀족기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묘청이 풍수지리사상에 의거해서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고려도 여러분 하나로 묶으면 됐어요. 뭐로 묶으면 돼요? 지배층의 변천으로 묶으면 고려 시기도 정리가 됩니다. 호족지배기에 그리고 문벌귀족기, 무신직관기, 권문세족기, 신진사대부기의 불교의 모습, 역사서의 모습, 유학의 모습, 도교 풍수지리 사상의 모습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이것만은 꼭에서 했던 내용들 복습해 보면서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첫 번째 키워드 최충이었어요. 최충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느 시기 활동했죠? 문벌귀족기에. 대표적으로 과거 시험이 정착하고 난 이후에 사교육기관에 건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사학 교육기관인 구제학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악이 위축되는 그런 배경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학 12도 생각하면 되죠. 사학 12도를 융성하게 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양형고를 만들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길러내는 창고였고요. 문벌귀족기였고 관악을 진흥하려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거에 또 하나 보태볼 수 있는 게 서적포죠. 구경출판사인 서적포를 운영하였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음 키워드 고려청자인데 어느 시기예요? 귀족들의 부유함, 바로 문벌귀족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고려청자의 독특한 기법으로 완성이 된 것, 12세기경 상간법이라고 했습니다. 표면 파내고 무늬와 유역 채워가지고 이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다음 키워드 교관겸수예요. 앞글자 보면 되죠. 교, 가르칠 교, 교종 중심, 관, 선종통합이라고 하는 교관겸수는요. 문벌귀족기 의천이 주장했습니다. 의천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천태종을 만들었는데 완전한 통합, 불완전한 통합, 불완전한 통합이었어요. 의천이 죽고 난 이후에 무너지게 되죠. 정해쌍수는요. 앞글자 마찬가지로 마음을 바르게 정하다. 선종이죠. 지혜 해자, 교종이죠. 선종중심, 교종통합 누가 주장했나요? 진우리. 무신집권기에 주장을 했고요. 조계종을 창시하게 됩니다. 자, 조계종을 창시하고 진우리 여러 가지 개혁을 이끌어 나가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불교 정화운동 수선사 결사였습니다. 그래서 무신집권기에 무신의 지원을 받으면서 선종을 부흥을 시켰고요. 수선사 결사를 통해서 불교, 이제 타락했던 불교를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운동을 했습니다. 자, 진울의 제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해신 같은 경우에 무신집권기 여전히 무신집권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유불일지서를 통해서 유교를 신유학을 받아들이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이것만은 꼭 우리 삼국사기를 살펴봤어요. 삼국사기는 어느 시기? 문벌귀족기 때. 누가? 김부식이. 뭘로 썼어요? 기전체로. 기전체는 본교 열전으로 나뉘어서 왕과 유명한 사람들의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인물 중심.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 살펴본 거예요? 사마천. 너무너무 중요한 삼국사기의 내용도 살펴봤고요. 이런 역사책도 살펴봤습니다.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누구에 대한 기록을 기억하면 돼요? 단군. 어느 시기? 권문세조기. 원나라 간섭기에 정체성을 위협받던 시기에 1년 있었고요. 단군 계승 의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요.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물이에요.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냐면 무신집권기에 만들어졌죠. 무신집권기에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만들었던 목판 인쇄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직지심체 요절은요. 이거는 고려 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인쇄술? 할판 인쇄술이었습니다. 여러분 키워드 선생님이랑 같이 완벽하게 정리해 보셨어요. 17강 무한반복까지 끝내보셨습니다. 5번 이상씩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내용들이 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를 끄지 마세요. 다시 보기 나오기 전에 선생님 언니도 보다가 다시 보기 나올 때 똑같은 말 나와서 껐다고 하는데 왜 꺼요, 여러분?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들었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여러분들 제대로 복습 안 하면요. 이거 끄고 난 다음에 다시 망각해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아시죠? 반드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키워드 되새김질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 드디어 전구대편의 마지막 조선의 문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준비물은 지폐예요. 여러분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반드시 지참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끄지 마시고 키워드 채워보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이것만은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